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면 정말 노후 걱정을 내려놔도 되는 걸까요? 최점순 씨는 월세 5만 원에서 12만 원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마음이 많이 놓였다고 했습니다. 집 걱정만큼은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야 월세 말고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현실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최점순 씨는 올해 72살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보증금 5천만 원. 그게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기 시작한 지 벌써 8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쳐서 70만 원 남짓이 한 달 생활비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겠다고 했거든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 계산을 해봤어요. 전세금 차액 3천만 원이 손에 들어와도 매달 35만 원씩 나가면 7년이면 바닥이 납니다. 그때 나이가 79, 80 되기 전에 또 집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 나이에 또 이사를 해야 하나. 그것도 돈이 다 떨어진 다음에. 그러다 주민센터에서 처음 들었어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게 있다고. 보증금 300만 원, 월세 5만 원. 거기다 한번 들어가면 평생 살 수 있다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 집이 진짜 있어? 신청하고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당첨 연락을 받았어요. 5천만 원 전세금 중 300만 원만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손에 남았습니다. 매달 70만 원 중 5만 원만 월세로 나가니까 65만 원이 생활비로 남았어요. 입주 전에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건물 안에 경로당도 있고 건강관리실, 식당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문턱 없는 구조에 화장실엔 안전 손잡이까지. 혼자 살아도 안심이 되겠구나. 복지관이 바로 붙어 있으니 외롭지도 않겠구나. 이사 날짜를 잡으면서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이 생겼구나. 이제 노후 걱정은 끝이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입주 첫날, 최점순 씨는 빈 방에 서서 한참을 둘러봤습니다. 넓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바닥은 깨끗했어요. 화장실 손잡이를 잡아보니 튼튼하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면 되겠구나.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짐을 풀면서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월세 5만 원. 이 돈이면 한 달에 65만 원이 남는다. 밥 해먹고 병원 다니고 가끔 손주한테 용돈도 줄 수 있겠다. 그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첫 달이 지나고 나서야 그가 빠뜨린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월세는 5만 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전기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혼자 사는데 뭘 얼마나 썼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열어봤어요. 1만 8천 원. 의료급여 수급자라 할인이 적용됐는데도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며칠 뒤 수도세 고지서가 왔어요. 8천 원. 가스비도 왔습니다. 난방은 거의 안 틀었는데 밥 해먹고 물 때운 것만으로 1만 원이 나왔어요. 그는 고지서들을 나란히 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합치니까 3만 6천 원이었어요. 월세보다는 적었지만 어쨌든 매달 나가는 돈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아, 이건 내가 몰랐던 부분이구나.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TV 수신료 청구서가 또 왔습니다. 휴대폰 요금도 있었어요. 원래 쓰던 거니까 당연히 내 돈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남아 있었습니다. 밥.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해서 식사가 나오는 줄 알았냐고요? 그건 아니었어요. 건물 안에 식당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공짜가 아니었어요. 한 끼에 3,000원에서 4,000원.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매일 세 끼를 다 사 먹으면 한 달에 27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해먹기로 했어요. 근처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쌀, 계란, 두부, 채소. 아끼고 아껴서 샀는데도 일주일치에 3만 원이 들었어요. 한 달이면 12만 원. 반찬 사고 가끔 외식하면 15만 원은 금방 넘었습니다. 그는 다시 계산기를 꺼냈어요. 월세 5만 원. 공과금 3만 6천 원. 식비 15만 원. 통신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25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70만 원 중 25만 원. 남는 건 45만 원이었어요. 물론 전세 살 때보다는 나았습니다. 월세 35만 원 내면서 생활비까지 쓰던 때보다는 훨씬 숨통이 트인 건 맞았어요. 그런데 마음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월세 5만 원이라는 말만 듣고 한 달에 5만 원만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생활비가 따로라는 건 당연한 건데 왜 그걸 생각 못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이건 이 집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디서 살든 밥은 먹어야 하고 전기는 써야 하잖아요. 다만 그가 기대했던 건 이 집에 들어오면 다 해결된다는 거였어요.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값은 해결됐지만 생활은 여전히 스스로 꾸려가야 했어요. 그는 그때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얼마가 나가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그는 서서히 이 집의 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월세가 싼 건 맞다. 하지만 그게 생활 전체가 싸다는 뜻은 아니다. 이 집은 주거비만 낮춰주는 곳이지 생활비까지 책임져주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입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좀 이상했어요. 아침부터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으슬으슬했거든요. 감기인가 싶어서 약을 먹고 누웠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열이 올랐어요. 이마를 짚어보니 뜨거웠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열이 나면 참 막막하거든요. 누가 물 한 잔 떠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마에 수건 올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니까 누군가 와서 도와주지 않을까.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거든요. 건물 안에 건강관리실이 있긴 했습니다. 낮 시간에 간호사가 상주하는 곳이에요. 혈압도 재주고 간단한 건강 상담도 해줘요. 그런데 밤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가 열이 난 건 저녁 8시쯤이었어요. 건강관리실은 이미 닫혀 있었고 복지관도 운영 시간이 끝난 뒤였습니다. 비상벨이 있긴 했어요. 화장실과 침실에 설치된 빨간 버튼. 위급할 때 누르면 관리실로 연결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열이 난다고 비상벨을 누를 수는 없잖아요. 119를 부를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누워서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어요. 어지러웠습니다. 부엌까지 걸어가는 게 힘들었어요. 겨우 물을 떠서 돌아와 다시 누웠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만약 지금 쓰러지면 어떻게 되지? 아무도 모르겠구나. 아들한테 전화할까 싶었지만 밤늦은 시간에 걱정만 끼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열은 조금 내렸지만 몸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는 건강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간호사가 체온을 재주고 약국에서 약을 사오라고 했어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혼자 가실 수 있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없었어요. 버스 타고 병원까지 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파도 병원은 스스로 가야 했어요. 누가 데려다주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옷을 입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10몇 분 정도 거리였는데 그날은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 타서 돌아오니까 오후가 다 됐어요. 집에 들어와서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집은 건강한 사람을 위한 집이구나. 복지시설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 돌봐주는 게 아니었어요. 건강관리실은 상담을 해주는 곳이지 간병을 해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면 스스로 병원에 가야 하고 약도 스스로 챙겨 먹어야 했어요. 만약 거동이 어려워지면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입주할 때는 몰랐어요. 건강하니까요.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룻밤 아프고 나니까 보이는 게 달라졌습니다. 이 집은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곳이에요. 스스로 밥 해 먹고, 스스로 병원 다니고, 스스로 일상을 꾸려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이 집의 전제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이 집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는 며칠 뒤 완전히 나았습니다. 다시 평소처럼 생활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남았습니다. 혼자 열이 나서 누워있던 밤, 천장만 바라보며 버텼던 시간, 그때 느꼈던 막막함은 쉽게 잊히지 않았어요. 어느 주말이었어요. 아들이 오랜만에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손주도 데리고 온다고요. 최점순 씨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방을 치우고, 과일을 깎아놓고, 손주가 좋아하는 과자도 사뒀습니다. 오후 2시쯤 아들이 도착했어요. 손주가 뛰어들어오면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어졌어요. 아들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고 안전하게 돼 있다며 안심이 된다고 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는 과자를 먹으며 돌아다녔고요. 시간이 금방 갔어요. 어느새 저녁이 됐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 여기서 자고 갈까? 내일 아침에 같이 밥 먹고 가면 안 돼? 최점순 씨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고 싶었어요. 손주랑 아침까지 같이 있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서는 그게 어려웠습니다. 입주할 때 안내를 받았어요. 가족이나 지인이 방문하는 건 자유롭지만 숙박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요. 공동주택이라서 그렇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 계약한 집에 다른 사람이 계속 머무르면 관리가 어려워진다고요. 규정이 그렇다는 건 알았어요. 이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이 자고 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은 돌아가. 다음에 낮에 또 와.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좁아서 그래? 우리 거실에서 자도 되는데. 최점순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자. 엄마도 피곤하고. 사실대로 말하기가 좀 그랬어요. 이 집에서는 가족도 못 재운다고 하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었거든요. 아들은 더 묻지 않았어요. 짐을 챙기고 손주 손을 잡았습니다. 현관에서 인사를 했어요. 손주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문이 닫히고 나니까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최점순 씨는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 집인데, 내 가족인데, 왜 재우면 안 되는 걸까?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공동주택이니까요. 규칙이 있어야 질서가 유지되니까요. 그런데 마음은 달랐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에서는 아들이 오면 당연히 재웠어요. 명절이면 며느리까지 와서 다 같이 북적북적했거든요. 여기서는 그게 안 됐습니다. 물론 절대로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사정이 있으면 관리실에 미리 말하고 허락을 받으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번거롭잖아요. 매번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게요. 내 집인데 눈치를 봐야 하는 느낌. 그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날 왜 자고 가지 말라고 했어? 혹시 불편한 거 있어? 최점순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공동주택이라서 가족이 자고 가는 게 좀 그래. 규정이 그렇대. 아들이 잠깐 조용했어요. 그런 거였구나. 몰랐네. 전화를 끊고 나서 최점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 맞아.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구나. 혼자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조용하고 편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오면 달랐어요. 예전처럼 마음껏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집은 혼자 살기 위한 집이지, 가족과 함께하기 위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했어요. 다음에 아들이 오면 낮에 밖에서 밥을 먹자고 해야겠다. 그는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최점순 씨는 원래 생선구이를 좋아했어요. 예전 집에서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고등어나 삼치를 구워 먹었거든요. 밥 한 공기에 잘 구운 생선 한 토막. 그게 그에게는 최고의 한 끼였습니다.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도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저녁, 고등어를 사다가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기름이 튀고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맛있게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도 시켰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이웃을 마주쳤습니다. 어제 생선 구우셨어요? 그 말투가 좀 묘했어요. 불편하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최점순 씨는 당황했습니다. 네. 고등어 좀 구웠는데요. 이웃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냄새가 좀 났어요. 복도까지 퍼지더라고요. 다음엔 환기 좀 더 해주세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밥을 해 먹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대꾸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다음엔 조심할게요. 집에 들어와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예전 집에서는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빌라였지만 환기만 잘하면 됐었어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복도가 실내로 연결돼 있었고 환기 시스템도 달랐어요. 냄새가 쉽게 퍼지는 구조였습니다. 그 뒤로 생선을 안 굽게 됐어요. 먹고 싶을 때는 마트에서 구운 걸 사다 먹었습니다. 집에서 직접 굽는 건 포기했어요. 김치찌개도 조심하게 됐습니다. 고춧가루 많이 넣고 끓이면 냄새가 강하거든요. 된장찌개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부턴가 요리할 때 냄새부터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건 냄새 안 나나? 이웃한테 피해 안 주나? 밥 한 끼 해먹는 게 이렇게 신경 쓰이는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냄새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TV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자정쯤 눈을 떴는데 TV가 그대로 켜져 있었습니다. 소리가 꽤 컸어요. 부랴부랴 리모컨을 찾아서 껐습니다. 다음 날 또 이웃을 마주쳤어요. 어젯밤에 TV 소리 좀 났어요.
밤에는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최점순 씨는 사과했어요. 깜빡 잠이 들었다고요. 그 뒤로는 저녁 9시만 넘으면 TV 소리를 확 줄였습니다. 가끔은 귀가 어두워서 소리를 키우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민폐가 될 것 같았어요. 이어폰을 사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탈 때는 괜찮았는데 다른 입주자와 함께 타면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인사를 해야 하나, 말을 걸어야 하나, 가만히 있으면 무뚝뚝해 보이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매일 반복되니까 은근히 신경이 쓰였어요. 복도에서 통화할 때도 조심했습니다. 목소리가 울리거든요. 아들한테 전화가 오면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서 받았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어디서든 편하게 받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불편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불편하다기보다는 신경 쓸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집인데 혼자만의 생활은 아닌 느낌. 내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늘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최점순 씨는 원래 조용한 편이었어요. 남한테 피해주는 걸 싫어했고요. 그래서 적응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생각했어요. 예전처럼 마음 편하게 생선 굽고 TV 크게 틀고 아무 눈치 안 보고 살던 때가 문득 그리울 때가 있었어요. 이 집에서의 생활은 배려가 기본이었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옆집도 윗집도 아랫집도 다 같이 신경 써야 했어요. 그게 공동주택이라는 거였습니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지금은 많이 적응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생각해요. 고등어 한 마리 마음껏 굽고 싶다. 최점순 씨가 이 집을 처음 봤을 때 위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15분, 병원까지는 버스로 20분, 마트는 걸어서 10분 거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보다 조금 외진 건 맞았어요.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입주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날씨 좋은 날 마트까지 걸어가는 게 산책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버스 타고 병원 다녀오는 것도 별로 힘들지 않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이 유난히 추웠어요.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15분. 예전엔 그냥 걸었던 거리였는데 그날은 유독 멀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거든요. 목도리를 둘러도 얼굴이 시렸어요. 중간에 한 번 쉬었습니다. 아파트 화단 옆 벤치에 잠깐 앉았어요.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하니까 버스가 막 떠난 뒤였어요. 다음 버스는 20분 뒤. 바람 부는 정류장에서 20분을 기다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진료받고 약 타고 다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오후 4시였어요. 아침 10시에 나갔는데 6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날 저녁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바로 누웠습니다.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이 거리가 앞으로도 괜찮을까? 지금은 걸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버스도 탈 수 있고요. 그런데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다리가 더 약해지면 이 15분이 30분이 될 수도 있어요. 버스 계단 오르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병원 한 번 가는 게 하루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쌀이랑 채소를 좀 샀어요. 짐이 무거웠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집까지 걸어왔어요. 10분 거리라고 했는데 그날은 20분이 넘게 걸렸어요. 중간에 2번이나 멈춰서 짐을 내려놓고 쉬었거든요. 땀이 비 오듯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고 한참을 헐떡거렸어요. 쌀 한 포대가 이렇게 무거웠나? 예전엔 별것 아니었는데 그때 느꼈습니다. 거리는 그대로인데 내 몸이 달라지고 있구나. 젊었을 때 10분 거리와 70이 넘어서의 10분 거리는 같은 거리가 아니었어요. 택배로 시키면 되지 않냐고요? 맞아요. 요즘은 쌀도 배달이 되고 채소도 주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점순 씨 세대는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게 익숙했습니다. 싱싱한 건지 확인하고 싶고 만져보고 고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습관이었거든요. 물론 조금씩 바꿔가고 있긴 해요. 무거운 건 배달로 시키고 가벼운 것만 직접 사러 가고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는 게 아직 서툴었거든요. 아들한테 물어가면서 겨우 한 번 시켜봤어요. 편하긴 했는데 뭔가 허전했습니다. 장 보러 나가는 게 그냥 물건 사는 일만은 아니거든요. 바깥 공기도 쐬고 사람 구경도 하고 그게 다 일상이었는데요. 집 안에만 있으면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나가게 됐습니다. 마트까지 걸어가고 정류장까지 걸어가고요. 다만 예전처럼 가볍게 다녀오는 건 아니었어요. 나갈 때마다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컨디션 괜찮나? 날씨는 어떤가? 짐이 많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나서야 문을 열 수 있었어요. 예전 동네는 뭐든 가까웠거든요. 병원도 걸어서 5분, 마트도 바로 앞이었어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공기 좋은 건 맞았어요. 복지시설도 잘 돼 있었고요. 그런데 생활권이 좁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뭐가 있는지보다 내가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최점순 씨는 요즘 생각합니다. 지금은 괜찮아. 아직은 걸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최점순 씨가 이 집에 산 지 어느새 3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몰랐던 것들이 많았어요. 생활비가 따로라는 것도, 아프면 혼자 버텨야 한다는 것도, 가족이 자고 가기 어렵다는 것도 하나씩 부딪히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 집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이 집이 자기한테 맞는다고 생각해요. 다만 모든 사람한테 맞는 집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가끔 지인들한테 연락이 와요. 나도 고령자 복지주택 들어가고 싶은데, 어때? 살만해? 그러면 최점순 씨는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혼자서 밥 해 먹을 수 있어? 혼자서 병원 다닐 수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집은 누군가 돌봐주는 집이 아니에요. 요양시설도 아니고 실버타운도 아니에요. 복지시설이 있긴 하지만 그건 부가적인 거예요. 기본은 혼자 사는 거예요. 스스로 일상을 꾸려가는 거예요. 밥도 직접 해야 하고 청소도 직접 해야 하고 아프면 직접 병원에 가야 해요. 그게 가능한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월세가 싸니까 경제적 부담이 확 줄어들거든요. 최점순 씨처럼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으로 70만 원 정도 받는 분들한테는 이 집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 월세로 35만 원 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잖아요. 여기선 월세가 5만 원이니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큰 장점이에요. 계약 갱신하면서 30년, 50년까지 살 수 있거든요.
나이 들어서 집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게 얼마나 마음 편한 일인지 몰라요. 이사 걱정 없이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이 집이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최점순 씨가 보기에 이런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분. 이 집은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요. 입주민들이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고 다들 조용히 지내거든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나가요. 함께 어울려서 뭘 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물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 있긴 해요. 체조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가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불러요. 사람들이랑 북적북적하게 지내고 싶은 분은 여기가 좀 심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가족이 자주 오가는 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이 방문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숙박은 어려워요. 명절 때 자녀들이 와서 다 같이 자고 가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 구조가 불편할 수 있어요. 예전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북적이는 명절은 여기선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세 번째,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 혼자 거동하기 힘들거나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분은 이 집이 맞지 않아요. 여기는 돌봄 서비스가 없거든요. 건강관리실에서 상담은 해주지만 매일 챙겨주는 건 아니에요. 거동이 불편해지면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해요. 요양시설이나 돌봄 서비스가 있는 곳으로요. 최점순 씨는 그래서 요즘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씁니다. 여기서 오래 살려면 내가 건강해야 하거든요. 아침마다 복지관에서 하는 체조에 나가고 일주일에 2번은 산책을 해요. 다리 힘이 빠지면 이 집에서 못 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이 집의 조건이에요.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동안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어려워지면 다른 준비를 해야 해요. 최점순 씨는 지금 그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잘 사는 것, 그리고 나중을 위한 준비. 이 집은 영원한 답이 아니라 지금의 답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최점순 씨는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입주 전에 이걸 알았더라면 마음의 준비가 달랐을 텐데. 그래서 혹시 고령자 복지주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첫 번째, 월세만 보지 말고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월세 5만 원. 이 숫자만 보면 정말 싸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한 달에 나가는 돈은 그보다 훨씬 많아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거기다 식비, 통신비까지 최점순 씨 기준으로 한 달에 25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물론 일반 월세보다는 훨씬 적어요. 하지만 5만 원만 나가는 건 아니에요. 입주 전에 내 수입이 얼마인지, 거기서 25만 원 정도 빼면 얼마가 남는지, 그걸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내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봐야 해요. 이 집은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집이에요. 밥을 직접 해 먹을 수 있는지, 버스 타고 병원에 갈 수 있는지,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지 않은지, 지금 당장은 괜찮더라도 1년 뒤, 3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나빠지면 이 집에서 계속 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를 위한 플랜 B도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위치를 직접 가보세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도심보다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공고문에 나온 주소만 보지 말고 직접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버스 정류장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병원은 어디에 있는지, 마트는 가까운지, 지도로 보는 것과 직접 걸어보는 건 달라요.
특히 날씨 안 좋은 날, 그 거리를 걸을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최점순 씨는 그걸 안 했거든요. 입주하고 나서야 거리가 부담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네 번째, 공동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은 내 집이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공간은 아니에요. 냄새 나는 음식 조심해야 하고, 밤에 소리 크게 내면 안 되고, 가족이 자고 가기도 어려워요. 혼자 조용히 사는 게 편한 분한테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내 집에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분한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생활을 원하는지, 이 집의 규칙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도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기대를 조금 낮추세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이름이 주는 느낌이 있어요. 복지주택, 고령자를 위한, 그래서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기대가 생겨요. 하지만 이 집은 주거비를 낮춰주는 집이지 생활 전체를 책임져주는 집은 아니에요. 들어오면 끝이 아니라 들어와서도 스스로 꾸려가야 해요. 그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입주하고 나서 실망하지 않아요. 최점순 씨는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월세 5만 원이라는 말에 모든 걱정이 끝날 줄 알았거든요. 막상 살아보니까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규칙을 배우고, 새로운 불편함과 타협하고, 그게 이 집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도 최점순 씨는 말해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월세 35만 원 내면서 불안하게 살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다고. 다만 알고 들어오는 것과 모르고 들어오는 건 다르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고령자 복지주택, 월세 5만 원, 보증금 300만 원, 평생 살 수 있는 집. 숫자만 보면 정말 좋아 보여요. 실제로 좋은 점도 많고요. 하지만 그 안에는 숫자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생활비는 따로였고, 아프면 혼자 버텨야 했고, 가족이 자고 가기 어려웠고, 냄새 나는 음식도 조심해야 했고, 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이 됐어요. 이 집은 좋다 나쁘다로 단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따져봐야 하는 곳이었어요. 혼자서 생활할 수 있고, 조용한 일상이 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과 자주 함께하고 싶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른 선택지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고령자 복지주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봄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70대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그들에게 어느 날 믿기 힘든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복권 12억 당첨. 누가 봐도 인생이 바뀔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당첨금이었지만 누군가는 새로운 삶을 얻었고 누군가는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울 근교의 오래된 빌라, 좁은 골목길 끝에 자리한 15평짜리 집. 67세 박 씨 부부는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아침이면 박 씨는 먼저 깨어 허리 굽은 몸으로 대문 앞을 쓸고 아내는 좁은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소박했고 또 검소했습니다.
퇴직 후 들어오는 건 국민연금 110만 원 남짓. 그 돈으로는 월세, 공과금, 약값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고등어 한 손을 집어들었다가 가격표를 다시 보고 내려놓기를 반복했고, 한 달에 한두 번 있는 외식은 늘 분식집의 김치찌개나 칼국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박 씨에게도 작은 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로또 복권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에휴, 그거 그만 좀 사. 1,000원이라도 아껴야지. 아내는 볼 때마다 혀를 찼지만 박 씨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여보, 이게 내 유일한 취미야. 술, 담배도 안 하지 않나. 1,000원이면 커피 한 잔 값인데 나는 희망 한 잔 사는 거지. 박 씨는 매주 토요일 동네 편의점 앞에 서서 복권을 사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종이 조각은 작고 얇았지만 박 씨에게는 늘 내일에 대한 기대를 안겨주었습니다. 한 달이면 2만 원, 1년이면 24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연금 생활자에겐 결코 가벼운 지출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늘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 돈이면 고기라도 사 먹지. 내가 바라는 건 고기가 아니야. 혹시 모르는 기적이잖아. 그리고 운명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밥을 마친 박 씨는 늘 하던 대로 TV 앞에 앉아 로또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처음 두 자리가 맞았을 때는 운이 좋네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세 번째 번호가 맞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네 번째 번호가 맞는 순간 손에서 리모컨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숫자까지 모두 일치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여보, 이리 좀 와봐. 나 당첨된 것 같아. 아내는 설거지를 멈추고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손에 쥔 종이를 내밀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봐. 하나, 둘, 6개 전부 맞아. 이거 진짜 당첨이야. 아내는 믿지 못한 듯 종이를 뺏어들고 TV 화면과 번호를 몇 번이나 대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첨금은 무려 12억 원. 세금을 제하고 실제로 계좌에 찍힌 금액은 약 9억 원. 그동안 통장 잔고가 몇십만 원도 안 될 때가 많았던 부부에게 억 단위의 숫자는 꿈만 같았습니다. 박 씨는 휴대폰 뱅킹 화면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9억.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야. 우리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기회야. 그날 밤 부부는 늦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여보, 이 돈 어떻게 쓸까? 평생 못 해본 일, 하고 싶은 거 다 해볼까? 박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함부로 쓰면 안 돼. 우린 이제 70 가까워. 이 돈은 노후를 위해 꼭 지켜야 해.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번만큼은 현명하게 살자. 이 돈이 마지막이니까. 박 씨 부부의 작은 집 안에는 그날 밤 유난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 밤 부부는 알았습니다. 이 돈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삶을 바꿀 기회이자 시험이라는 것을. 당첨 사실을 확인한 후 며칠 동안 박 씨는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거액이 입금되는 순간 그는 또다시 손이 떨렸습니다. 잔액 9억 원. 그 숫자를 바라보는 동안
박 씨는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충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기자 주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달라졌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큰 차도 사고 해외여행도 다녀와야지. 은행에 넣어두면 뭐해. 요즘은 부동산이 답이야. 이웃과 친척들의 말은 모두 달콤했지만 박 씨는 곧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박 씨는 아내와 함께 밤마다 상의했습니다. 노트를 꺼내 구체적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생활비로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아플 때 병원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손주에게 줄 용돈은 얼마나 되는지. 부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 돈이 20년 뒤, 30년 뒤에도 꾸준히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바랐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우리 노후 집을 하나 마련하자. 세입자 두고 월세 받으면 든든하지 않겠어?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욕심내지 말고 안정적으로 가자. 그들은 결국 서울 근교의 소형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습니다. 매매가는 4억 8천만 원. 그동안 꿈만 꾸던 내 집 마련이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곧 세입자가 들어왔고 박 씨의 통장에는 매달 100만 원이 꼬박꼬박 찍혔습니다. 남은 돈 4억 2천만 원은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이율은 연 3%, 한 달에 약 105만 원의 이자가 생겼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연금 11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이자 105만 원까지 더하니 한 달에 약 315만 원의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마련된 셈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만약 큰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우리 집은 그대로 무너지는구나.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고정 수입 덕분에 불안보다 안심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부부는 소박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새 차를 사지도 않았고 값비싼 가구나 명품을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돈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를 스스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가끔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꺼내 손으로 천천히 짚어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복권 당첨이지. 종이 조각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으니까. 그날 이후 부부의 대화에는 여유가 조금씩 묻어났습니다.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마음 놓고 김치찌개에 고기 좀 넣어 먹자.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아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쓰는 거야. 박 씨 부부의 일상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연금 110만 원으로만 살 때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숨이 막히곤 했습니다. 전기세 고지서가 날아오면 이번 달은 에어컨을 덜 틀어야겠다. 마트에서 물건을 집을 땐 이건 다음 달로 미루자. 늘 선택과 포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월세 100만 원, 예금 이자 105만 원, 그리고 연금 110만 원까지 매달 315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 한 달 생활비를 다 쓰고도 통장에 일정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으로 병원 예약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허리 검사 꼭 받아야겠어? 그동안 돈 아까워서 미뤘는데. 이젠 할 수 있잖아.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건강이 먼저야.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만들었으니까.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삶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타던 낡은 중고차는 그대로였지만 기름값을 아끼려고 걸어 다니던 날들은 줄어들었습니다. 병원비를 걱정하며 참고 살던 통증도 조금씩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부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손주가 놀러 왔을 때 아내는 용돈을 봉투에 넣어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체면 좀 서네. 예전 같았으면 10,000원 한 장 쥐어주면서도 가슴이 쓰렸는데. 이제는 소소한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작은 사치도 누렸습니다. 시장에 가서 고등어 대신 삼겹살을 사들고 와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하며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복권 덕분이네. 정말 하늘이 준 선물이야.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복권은 기회였을 뿐이야. 진짜 선물은 우리가 이 돈을 흩뿌리지 않고 지켜낸 거지. 박 씨는 여전히 소박한 삶을 고수했습니다. 새 차도 고급 가전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매달 남는 돈을 적금과 CMA 통장에 조금씩 나눠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세입자가 빠지는 날이 오면, 혹시라도 병원비가 크게 드는 날이 오면, 그는 미래를 준비하는 습관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잠들기 전 늘 걱정으로 뒤척였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돈이 나갈까? 혹시 아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이제는 잠자리에 누우면 안도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작은 집, 검소한 생활이었지만 부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린 이제 돈에 쫓기지 않는다. 그 변화는 단순히 생활의 여유가 아니라 삶의 태도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돈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돈은 자신을 지켜주는 동반자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면 이전과 똑같은 된장찌개였지만 그 맛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안심이 담겨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는 종종 창가에 앉아 잔잔히 흘러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하곤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돈을 함부로 썼다면 지금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세상에는 큰 돈을 손에 쥔 순간부터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잠시의 행복과 들뜸에 빠져 차를 바꾸고 여행을 떠나고 친구와 친척들에게 돈을 뿌리듯 쓰다 보면 순식간에 통장이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해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권 1등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5년 안에 당첨금을 모두 잃는다고 합니다. 처음엔 달콤한 선물이었던 돈이 결국은 독이 되어 돌아온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뜻입니다. 박 씨는 자신이 그들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첫째, 욕심을 내지 않은 것.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차부터 바꿔야지.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집도 크게 옮겨야지. 하지만 박 씨 부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장은 유혹이 컸지만 그 유혹을 따라가면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안정적인 자산을 선택한 것.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수익을 노리며 주식, 펀드, 비트코인 같은 위험한 길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박 씨 부부는 소형 아파트 한 채와 은행 예금이라는 가장 단순하고 안전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매달 100만 원의 월세가 나오고 예금에서는 매달 100만 원 남짓의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두 가지 고정 수입만으로도 기초 생활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소박한 생활을 지킨 것. 예전처럼 마트에서는 여전히 장바구니를 천천히 채웠고 외식도 여전히 소박한 메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더 큰 안정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이 가장 값진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었네. 행복은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던 거야. 박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복권이 준 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야. 그 행운을 지켜낼 기회를 준 거였어.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50만 원이라고 합니다. 박 씨 부부가 만들어낸 월 수입은 약 315만 원. 평균을 웃돌며 병원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에도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연금, 월세, 이자라는 세 갈래의 고정 수입 덕분에 한쪽이 흔들려도 생활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가 되었지요. 부부가 느낀 안도감은 단순히 금액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버틸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무너질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는 안정감이 그들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큰 돈을 한 번에 쓰지 말 것. 지출보다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 구조를 만들 것. 삶의 태도를 유지하며 돈을 수단으로 삼을 것. 박 씨는 가끔 손주에게도 말했습니다. 행운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하지만 그걸 지킬 줄 아는 사람만 진짜 행복을 얻는단다. 손주는 아직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 속 진중함은 듣는 이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어느 다른 도시, 비슷한 또래의 7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노후 준비는 충분치 않았지만 소박한 밥상과 이웃과의 담소 속에서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부에게도 믿기 어려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복권 번호 6개가 모두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여보, 이거 봐. 우리가 됐어. 1등이야, 1등. 순간 부부는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당첨금은 무려 12억 원. 세금을 제하고 남은 돈만 약 9억 원. 주변은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웃은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팔자 고쳤네. 이제 걱정 끝났지 뭐. 처음 며칠간은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타던 15년 된 중고차 대신 반짝이는 새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마트에 가서도 가격표를 보며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먹고 싶은 과일을 바구니에 담고 좋아하던 고기와 해산물도 마음껏 사들릴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해외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아내는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도 비행기 타본다. 남편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운명이야.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하지만 그 화려한 변화 속에 알게 모르게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돈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차, 여행, 외식. 한두 번은 괜찮았지만 그게 곧 생활이 되었습니다. 통장에서 수백만 원이 빠져나가도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익숙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돈이 이렇게 빨리 줄어들 줄 몰랐어. 아내는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지만 남편은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많이 남았잖아.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평소 연락이 뜸하던 친척들이 찾아와 축하한다는 인사를 건네더니 슬그머니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웃들은 부러움 섞인 시선을 보냈고 자녀들 역시 속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요. 엄마, 생활비가 부족한데 도와주실 수 있죠? 부부는 처음엔 기꺼이 도왔습니다. 이제는 여유가 있으니 나눠줘도 되지. 하지만 그 요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행운이 시작이었지만 그 속에 불행의 씨앗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돈을 얻은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전에는 저녁에 반찬거리를 살 때도 이거는 다음 달에 사자하고 미루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장바구니에 먹고 싶은 걸 담으면서도 가격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외식의 빈도부터 달라졌습니다. 과거엔 한 달에 한 번 분식집 칼국수가 전부였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식당을 찾았습니다. 평소엔 엄두도 못 내던 한정식집, 예약이 필요한 한우 전문점에도 가봤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김치찌개만 먹던 시절은 끝났네.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한 번쯤은 잘 먹고 살아야지. 마트에서의 소비 습관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1+1 행사 제품만 골라 담던 부부였지만 이제는 그동안 눈길조차 주지 못했던 수입 과일, 고급 치즈, 와인까지 카트에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한 번도 사본 적 없는 브랜드의 음료와 간식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 냉장고가 드디어 사람 사는 집 같네. 아내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결핍이 풀려가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행 역시 빠질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TV에서만 보던 해외 관광지,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나는 순간 부부는 마치 세상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의 설렘, 레스토랑에서 처음 맛보는 낯선 음식들, 손주에게 보내줄 기념품을 고르는 기쁨.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온 뒤 통장을 확인했을 때 수백만 원이 훌쩍 빠져나간 걸 본 아내는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괜찮겠지? 손주와 자녀들에게도 씀씀이가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손주 생일 선물로 장난감 하나 사주는 게 고작이었지만 이제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파는 고가의 교구를 사주고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 입장권도 끊어주었습니다. 자녀가 힘든 기색을 보이면 얼마 필요하니? 하며 먼저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도 점점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생활비 자체가 커졌습니다. 전기세와 관리비는 2배 가까이 늘었고 카드값은 한 달에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고 넘겼지만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같은 처지라며 서로 위로하던 이웃들이 저 집은 복권 당첨돼서 요즘 호화롭게 사내하고 뒷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부부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겉으로는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묘한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기쁨이었던 변화가 어느새 무게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돈이 늘어난 만큼 지출도 주변의 기대도 함께 커지고 있었습니다. 당첨 직후 통장에 찍힌 숫자는 무려 9억 원이었습니다. 평생 몇십만 원 단위로 살던 부부에게는 믿기지 않는 금액이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휴대폰 뱅킹 화면을 열어보고 또 열어보며 이게 꿈은 아니겠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내 역시 옆에서 화면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가 젊어진 듯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거대한 금액도 세월이라는 파도 앞에서는 속절없이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늘어난 지출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함부로 쓰지 말자. 아껴 쓰자. 하지만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 습관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마트에서 장을 볼 때 1,000원 차이에도 망설였고 고등어 한 손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격표를 보던 습관이 사라지고 먹고 싶은 건 먼저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한 달 생활비는 15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어느새 300만 원, 400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외식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한 달에 한 번 분식집 칼국수가 전부였지만 이제는 주말마다 근교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손주가 오면 치킨과 피자, 햄버거를 한꺼번에 시켜 식탁 위에 늘어놓으며 흐뭇해했습니다. 경조사 비용도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봉투에 얼마를 넣을지 눈치 보며 고민했는데 이제는 망설임 없이 도왔습니다. 돈이 있으니 괜찮다는 안도감이 지출을 자랑처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남편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속도로 나가면 10년도 못 버텨. 아내는 알면서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늘어난 생활 수준은 줄이는 게 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투자였습니다. 남편은 늘 생각했습니다. 이 큰 돈을 그냥 두면 안 된다. 불려야 한다. 그래야 오래 간다. 하지만 금융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던 그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은행 이자 가지고는 택도 없어. 요즘은 부동산 아니면 주식이 답이지. 처음엔 망설였지만 남들 다 한다는 말에 결국 수억 원을 맡겼습니다. 잠시 동안은 수익이 나는 듯 보였습니다. 역시 돈은 움직여야 한다니까.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상황은 뒤집혔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투자처는 망했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내 욕심 때문이야. 그냥 은행에 넣어뒀다면.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당첨이 아니라 저주였던 건 아닐까? 세 번째 이유는 가족의 그림자였습니다. 당첨 소식을 들은 자녀와 친척들은 처음에는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정말 잘 됐네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태도는 변했습니다. 생활비를 빌려달라, 사업 자금을 도와달라,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끊임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부는 처음엔 기꺼이 도왔습니다. 부모니까, 형제니까 도와야지. 그러나 그 횟수가 늘어날수록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거절하면 서운해하고 심지어는 왜 나만 더 안 해주냐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 고마움은 사라지고 남은 건 당연시되는 요구뿐이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통장 잔액이 줄자 연락은 뚝 끊겼습니다. 남은 건 텅 빈 지갑과 깊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결국 당첨금 9억은 몇 년 만에 대부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카드 명세서와 대출 고지서가 쌓였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복권 1등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5년 안에 당첨금을 모두 잃는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 반짝였던 행운은 더 큰 후회와 고통을 남긴 채 사라져버리곤 합니다. 아내는 창가에 앉아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가난해도 마음은 편했어. 근데 지금은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사람이 떠난 게 더 허전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그것이 삶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걸 부부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복권은 인생을 구원하는 열쇠가 아니라 인생을 시험하는 덫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복권 당첨은 누구에게나 달콤한 꿈입니다. 누군가는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똑같이 12억을 당첨받아 새우 9억을 손에 쥐었지만 왜 결과는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차이는 돈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어떤 이는 욕심을 누르고 삶을 지킬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작은 다짐이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집을 사되 더 큰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안정된 울타리를 갖추고 그곳에서 나오는 월세와 은행 이자를 국민연금과 합쳐 매달 315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크지 않은 돈이었지만 소박한 일상과 평화를 지켜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이는 달랐습니다. 돈을 지키기보다 불려보려는 욕심이 앞섰습니다. 주변의 말에 휘둘려 무모한 투자에 뛰어들었고 가족의 끝없는 요구를 끊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빚과 후회뿐이었습니다. 행운의 크기가 달랐던 게 아닙니다. 그 행운을 다루는 태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복권은 단순히 돈을 주는 종이가 아닙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검소했던 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욕심 많던 사람은 더 위험해집니다. 어쩌면 복권 당첨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합니다. 나도 당첨된다면 걱정 없는 삶이 열리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말합니다. 그 상상이 늘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진짜 복권은 종이가 아닙니다. 오늘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당첨을 좌우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작은 희망을 품고 1,000원짜리 복권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종이에는 웃음과 눈물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복권은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작은 습관, 그리고 함께 살아갈 가족과 평화를 지켜내는 마음입니다.